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좋게 느껴지네요. 평범해졌다는 말이 익숙한 것 같아서 말이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저와 남편은 사실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각자 일이 많았던 탓에 어두운 부분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저는 항상 종교에 의지하고 저희 어머님 뜻을 받들어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제 남편은 겪어온 삶이 너무 힘들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할 일이 아니었다면 남편처럼 저도 깊은 절망에 같이 빨려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떤 분의 선행이 제 남편을, 저희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살아온 인생의 우여곡절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첫 시작부터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얼굴도 모르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죠. 버릴 거면 차라리 고아원에 버려두고 가지. 추운 날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길바닥에 버려진 탓에 어머니께서 우연히 저를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저를 발견해주셔서 걷어주셨고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부모 자식의 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가족 없이 지내시던 어머니는 길에 버려진 저를 외면하지 못하고 자식으로 걷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버려졌던 저는 고아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었죠. 하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는 남의 자식을 키울 만큼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갈 곳 없는 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늘 제가 모자람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셨습니다. 예쁜 옷이나 많은 장난감 같은 건 가져본 적 없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제가 친부모님께 버려졌다는 걸 알게 되었음에도 저를 걷어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정서적으로 부족할 것 없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정성껏 키워주셨던 어머니는 제가 누구보다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어려운 형편임에도 자기 배를 채우지 않고 늘 남을 돕는 삶을 사셨으니까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도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남을 돕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어머니는 늘 소외당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약자들을 돕기 바쁘셨죠. 어머니는 가진 게 없는데도 나눌 줄 아는 분이셨고 그래서 가진 재물은 없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던 저는 어머니를 따라 약자들을 돕는 일을 습관처럼 해오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나눠주고 싶었죠.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모나지 않게 잘 자란 저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어머니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던 저는 이제부턴 반대로 제가 어머님을 정성껏 보살피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저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50대로 나이가 꽤 있으셨거든요.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만난 탓인지 제가 나이를 먹자 어머니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엔 어머니 없이 다시 고아가 되어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겨우 20살 남짓한 나이에 혼자 살아간다는 건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었는데 그런 어머니가 곁에 안 계시니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쉽지 않은 세상살이 중에도 어머니처럼 남을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약자들을 보살피셨던 어머니를 본받아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지금 제가 어머니 대신 그 자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교회를 다니며 여러 봉사활동을 일상처럼 하던 중 IMF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봉사활동 다니며 갈 곳 없는 약자들을 많이 보곤 했는데 IMF 이후로는 거리의 노숙자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노숙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빵이나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께 일자리나 면접까지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젊은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실업으로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보통 40, 50대 정도였는데 그 남자는 겨우 20 후반이나 많아야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제 또래의 앳된 모습이었거든요. 한창 젊은 나이에
어디 갈 곳도 없는지 노숙을 하는 그 남자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꺼려하며 혼자 겉도는 듯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사람을 꺼려하는 그 남자는 무슨 일인지 사람들에게 신뢰가 없고 적개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다가가서 말이라도 붙이면 금세 자리를 피해버리고 자꾸 화를 내다 보니 이미 다른 봉사자들은 그 남자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 쳐다보지 않고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지만 나까지 관심을 걷어버리면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럴 테니까 제가 믿음을 주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매일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옆에서 괜히 날씨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며 계속 말을 붙였죠.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대꾸 한번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은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포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길에 버려져서 어머니에게 걷어주고 그런 어머니를 본받아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이죠. 남들 앞에서 잘 하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대꾸를 안 하는 사람 앞이라 그런지 말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왠지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진심으로 다가갔던 게 통했던지 태술씨도 어느 순간부터 저와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태술씨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태술씨와 더 꾸준히 소통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열어갈 수 있게 도왔고 젊은 나이에 노숙자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 무슨 일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덕분인지 그 사람도 제 노력에 부응하듯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얼마 뒤에는 드디어 공장에 취직도 하고 일까지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아씨, 저 공장에서 일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하네요. 다 정아씨 덕분입니다. 그렇게 태술씨가 제게 기쁜 취업 소식을 들려주던 날, 저는 그동안 몰랐던 태술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지만 갈 곳 없는 고아로 노숙자 신세였던 태술씨는 원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부모님이 큰 방직 공장을 운영하신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여유 있는 환경에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었으니 여러모로 부족함 없는 사랑과 관심을 누렸겠죠. 그렇게 아무 걱정 없는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도둑을 발견하셔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사람이 좋으셨던 태술씨의 부모님께서는 그 도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면 경찰에 알리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행동은 그만하라며 그 도둑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돌아가는 도둑에게 돈까지 챙겨주셨다고 하셨죠. 태술씨의 부모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던 탓에 오죽하면 도둑질을 하려 했을까 싶어 용서를 해주셨던 거죠. 하지만 그 도둑놈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혹시나 두 분이 자기를 경찰에 신고를 할까 싶었던 건지 돌아가던 도중에 다시 찾아와 두 분을 해코지했답니다. 결국 태술씨는 그 일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들 손에 자라게 되었다고 해요. 태술씨가 어렸던 탓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방직 공장 역시 친척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태술씨는 자신을 돌봐준 친척 어른들께 감사했지만 그 어른들은 믿을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술씨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너무나 살갑게 잘해주던 친척들이 태술씨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전에는 부유한 태술씨 부모님께 콩고물이라도 받으려고 그랬던 건지 태술씨가 고아가 된 후로는 태술씨를 대놓고 무시하고 구박했답니다. 그리고 어린 태술씨 몰래 태술씨의 부모님의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고 태술씨가 어른이 될 때까지 대신 관리하겠다던 부모님의 공장 역시 방만한 관리로 폭삭 망하게 만들었죠.
그런데다가 갈 곳 없는 고아를 걷어준다는 명목으로 집에서 온갖 잡일을 시키며 어린 태술씨를 거의 노예 취급하며 부렸고, 그렇게 괴롭히고 남의 재산까지 탕진한 뒤에 태술씨가 20살이 되자마자 집에서 쫓아냈답니다. 결국 태술씨는 그 뒤로 먹고 살기 위해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일을 했지만 어린 시절 학대받은 기억 때문인지 밖에서도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고아인 태술씨를 만만하게 봤는지 일자리를 구하는 곳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착취를 당하며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일하던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치료해줄 생각도 없이 자신을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태술씨는 그 후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믿고 사람을 믿어서 불행해졌다고 믿었던 태술씨는 그 후로 직장도 찾지 않고 정처 없이 다니며 노숙자로 지냈던 거죠. 사실은 그냥 죽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차라리 같이 죽었더라면 내가 그 뒤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릴 적에는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버텨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버티기가 힘들더군요. 사람들이 다 싫고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겁쟁이라서 그런지 죽기는 무서웠고, 그래서 차라리 노숙 생활하면서 굶어서 죽어버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질긴 목숨 덕분에 정아씨를 만나서 제가 다시 새 출발을 할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제가 다시 사는 곳을 하게 된 거 전부 정아씨 덕분입니다. 정아씨 덕분에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마음을 열어보려고요.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아씨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정아씨는 저한테 정말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덕분에 닫았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되었다며 고마워하는 태술씨의 말에 저도 괜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버려졌던 제가 저의 어머니를 만나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버려졌던 태술씨를 제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태술씨가 스스로 자립을 해나가는 동안에도 태술씨를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열린 마음의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제가 늘 곁에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돕고 챙겨주며 태술씨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타까워서 챙겨주고 싶었고 통화하는 것도 많아서 친구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태술씨가 친구가 아니라 이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태술씨는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방황하는 때가 있었지만 원래는 마음이 여리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태술씨를 곁에서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었던 저는 결국 마음을 확인하며 태술씨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술씨와 연애를 시작한 후에는 금방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태술씨나 저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희에게 현실적인 조건들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확신이 생긴 저희는 저희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형편은 많이 부족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퇴근을 하면 서로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별것 아닌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을 더해줄 소중한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남편의 외벌이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낮에 남편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작업 도중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는 연락이었죠. 놀란 마음에 그 연락을 받자마자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깨가 산산조각 난 남편을 보게 되었죠. 그래도 수술을 받고 치료를 잘 받으면 일상생활하는 데 이상이 없을 거라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도를 하는 저의 표정과 달리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은 아니니 웃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죠. 또 생활비 걱정도 될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오기 전 한바탕 소동이 있었더라고요. 작업 중 다친 남편을 보고 엄살을 부린다며 작업반장과 사장이 계속해서 일을 하라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다치게 된 과정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병원을 가서 검사만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공장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며 인격 모독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일을 다시 하려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구조대를 불러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도 사장이라는 사람이 남편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실수로 다친 거니 괜히 문제 삼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병원비든 뭐든 전부 남편이 부담해야 된다고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혹시 문제를 삼는다면 자기가 알고 지내는 공장 사장들에게 연락을 돌려 영영 취업을 못하게 할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지만 이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다툼을 벌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바보였다고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나온 자신이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남편은 그 짧은 시간 다시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된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 공장 사장과 작업반장이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남편은 이전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사람들 전부를 또 자신을 탓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다 받은 뒤에도 사람과 세상을 혐오하고 있는 남편에게 일을 나가라 할 재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벽 끝에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다행히 가까운 거리의 미싱 공장에서 미싱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평화시장에서 일을 해본 적 있었던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공장을 찾아가 면접을 보게 되었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일하게 된 미싱 공장 사장님 내외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만 해도 어두운 저의 얼굴을 보시곤 계속 걱정을 해주시던 분들이셨죠. 그런데 그때 제가 두 분의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었고 어두운 제 표정을 가지고 사장님들께서 문제를 삼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제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두 분께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진정시켜 주셨고 제 사정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께서 말실수를 하여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사과까지 해주셨죠. 사장님 내외분들께서는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고 일을 하러 온 사람에게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허리 숙여 사과를 해주시고 가슴 아파 해주시는 가슴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공장 내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여러 일을 해본 저였지만 그렇게 분위기 좋은 일터는 처음 보았습니다. 작은 작업장의 경우 사장님들께서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긴 해도 왠지 모르는 벽이 있기 마련이었고 보통 남자 직원들, 여자 직원들 이렇게 갈라지는데 제가 일하게 된 공장은 전부 가족같이 친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사장님들이셨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일일이 신경 써주시면서 단 한 명도 겉돌지 않게 해주셨죠. 기념일이면 기념일이라서 챙겨주셨고 날씨가 좋은 날은 날씨가 좋아서 챙겨주시며 직원들에게 항상 손에 뭘 하나씩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또 표정이 안 좋거나 평소와 다른 기분의 직원이 보이면 일을 하다가 말고 대화를 하며 기분을 풀어주시거나 고민 상담도 해주셨죠. 직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형편이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이 공장을 방문하며 과일이나 껌을 저희에게 구매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장님 내외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전부를 구매해주셨고 커피든 자양강장제든 물 한 잔 먹이고 보내셨죠. 보통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다 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사를 줄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 다 듣고 있어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두 분은 번갈아 가며 그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공감도 해주셨죠.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께 식사를 하시라고 밥값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말은 쉽지만 행동 한번 하기 어려운 일들을 꾸준히 하시던 분이셨죠. 도와주시고 있는 아동들도 많았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다니시기도 했고요. 그분들을 보며 저도 다시금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 스스로도 우울해져 있었는지 이전과 다르게 무기력한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내외분들을 알게 되곤 다시 예전처럼 봉사활동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죠. 제가 밝아지니 덩달아 남편도 조금씩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평생 살아오며 사람들에게 당한 게 너무 많았으니 아직도 세상을 무서워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 싶어 먼저 밀어내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사실 돈이야 전혀 상관없었어요. 저 혼자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살아가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점점 더 이 세상에 고립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안타까웠고 걱정이 되었죠. 특히 제가 그 공장을 다니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공장 사장님들처럼 좋으신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을 텐데 남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폐쇄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내가 다니는 공장에 데려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밑에서 남편이 일을 하게 된다면 부당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었죠. 문제는 공장에 남편이 일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 남편이 이쪽 일은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접으려고 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말고도 믿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기로 했죠. 저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해봐요 정아씨.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기억하시죠? 사실 아직도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 못하고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밝아지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람이 정말 미워서 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워낙 커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더 그러거든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이가 자라면서 꼭 나가야 할 자리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 제 남편도 취직 안 될까요? 이쪽 일 해본 적 없지만 쉬다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월급은 안 주셔도 돼요. 남편이 이곳에서 일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뀔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다 보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두 분 곁에서 지내다 보면 제 남편도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제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아씨 남편이 우리 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 이거죠? 남편분과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아직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이곳으로 끌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 빨리 일을 익힐 수 있게 맡아서 가르치겠습니다. 절대 피해 끼치는 일 없게 할게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아씨, 저번에도 그렇고 매번 우리가 부탁해야 하는 일을 왜 그렇게 마음 졸이며 말을 해요? 우리야 일할 사람이 생기면 좋은 거지. 그리고 사람 일을 시키는데 일한 값을 안 주면 되나? 일이야 차차 배우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아씨 남편분 설득시켜서 데리고 와주세요. 정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 월급을 반으로 줄여주세요. 사실 지금 공장에 굳이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일감을 더 가지고 와도 되는 일이니까. 아차, 이왕이면 남편분이 일 시작하기 전에 자신감 좀 붙어줬으면 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낙하산이라는 느낌을 받으면 안 그래도 눈치가 더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 이력서 가지고 면접 보는 것처럼 합시다. 우리도 따질 것 따지고 고용하는 거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사장님께서는 무리한 제 부탁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주셨고,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며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주시고 계셨죠. 그런 사장님의 모습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 밑에서 일한다면 금방 남편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사장님께서 어려운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싫다고 손사래를 친 거죠. 여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니까? 이번에 내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신 걸 보면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평소에도 당신한테 말했잖아. 얼마나 정 많으시고 선한 분들인지. 겉으로 보기엔 다들 그래.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속만 챙기고 이익 챙기기 바쁘다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건 아직 솔직한 내면을 보여줄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 자신들이 책임져서 문제될 만한 일이 생겨봐. 그때가 진짜 모습인 거야. 나 손가락 없어지게 만든 사람, 내 어깨 부서질 때 일하던 공장 사장들도 처음엔 사람 좋아 보였다고. 그뿐이야? 내가 말했잖아. 내 친척들이 나한테 어떤 모습이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야. 내가 가장으로서 못마땅한 거 알아. 그래서 나도 조금이라도 나은 가장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준비 중이야. 조만간 집에서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일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줘. 나 사람들한테 또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건 더는 감당 못하겠다고. 제 예상보다 남편이 거세게 거부를 했습니다. 공장을 다니며 밝아진 제 모습과 평소 대화를 하며 들려주었던 사장님 두 분과 공장 사람들 이야기로 남편의 경계심이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남편에게는 듣는 것과 직접 부딪혀야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할 수 없었죠. 우선 남편의 이력서를 미리 만들고 품에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 사장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해놓고 남편을 계속해서 설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도 제가 남편을 데려오지 않자 기다려주시던 사장님께서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겼냐 궁금하셨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며 물어봐 주셨죠. 정화씨 남편분이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요? 네, 힘든 결정 해주셨는데 기다리시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설득시켜서 데리고 올게요. 너무 무리하게 그러지 마요. 괜히 그러다 반발심만 생기니까. 그냥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남편분 마음에 생긴 상처가 많이 큰가 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아, 그리고 이거 남편 이력서는 제가 먼저 작성해놨어요. 그 사람 입에서 여기 오겠다고 하면 데리고 오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드릴게요. 별다른 생각 없이 품에 가지고 다니던 남편의 이력서를 사장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웃는 얼굴로 남편의 이력서를 받아드시곤 천천히 훑어보셨고요. 그런데 사장님 얼굴이 점점 굳어지시며 이력서를 가지고 있던 손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잘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전에 제 남편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이력서를 쳐다보시던 시선을 저에게 돌리시곤 제 남편을 다급히 찾으셨습니다. 정화씨, 남편분이 이태술씨라고요? 남편분 고향이 어딥니까? 혹시 남편분 부모님께서 뭘 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태술씨가 정화씨 집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왜 그러세요? 사장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보니 그만. 미안해요, 정화씨. 우선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해서 그러는데 이태술씨 고향이 어딘지,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은 대구 출신이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방직 공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뵙기 전에 돌아가셔서 직접 뵌 적은 없고요. 공장도 지금은 없어져서. 말을 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예사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남편과 관련된 일 같으니 제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사장님께서 안도의 숨을 내쉬셨고 곧바로 오열을 하시며 심장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역시 맞았구나.
내가 태소리를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사장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태소리를 찾게 되었네요. 한순간에 기쁜 표정으로 바뀌시며 오열을 하시는 사장님을 보며 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사장님께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며 자신이 그런 반응을 보이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어떠한 인연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죠. 내가 계속 정아씨에게 실수를 하네요. 미안해요. 정아씨 남편 이태솔씨, 나랑 내 아내가 정말 찾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전부 태솔이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은인이시죠. 특히 저에게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는 게 바빠서 너무 늦게 찾아갔더니 사장님 사모님께서 변고를 당하셨더군요. 거기다 태솔이도 사라졌고 그때부터 태솔이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버려 지금까지 못 찾고 있었어요. 언젠가 만나겠지 하면서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내가 너무 흥분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나랑 태솔이의 인연은 태솔이 부모님이신 사장님과 사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는 곳이라면서 살고 있지만 젊은 시절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불황자였죠. 애초에 태어나기를 고아로 태어났기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일자리가 넘쳐났다고 하지만 그것도 멀끔한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던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은 일 구하러 찾아가도 쫓겨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전가가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불황자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도 잡혀갈 뻔했답니다. 그땐 잡혀가서 뭘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밝혀진 사실을 보니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시설에 갇혀 생활을 했더군요. 그땐 그 사실을 몰랐지만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날 데려간다는 게 그냥 무서웠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며 도망을 다녔는데 결국 붙잡히게 되었죠. 꼼짝없이 잡혀가게 되었구나 싶었는데 그때 태슬이 부모님께서 저를 잡아가려는 경찰들을 막고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때가 두 분과의 첫 만남이었죠. 두 분은 겁에 질려있는 저를 구해주시려고 그렇게 나서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불황자인 저에게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경찰들에게 자신들 공장 밑에서 일한다고 말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나야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였는데 그런 나에게 일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렇게 두 분이 운영하시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당시 공장뿐만 아니라 노동자 이름표를 붙인 사람들이 일터에서 받는 대접은 정말 참담했거든요. 지금이야 노동법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중요시하지만 그때는 사장님들 말이 법이었고 노동자들은 기계보다 못한 부품 정도로 생각했을 때죠. 노동자 자신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두 분은 달랐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사람은 기계보다 돈보다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셨죠. 거기다 직원들 일하는 환경만 신경 써주셨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공장 일만 하면 안 된다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따로 한글도 알려주시고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야학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움을 주시던 분이셨죠. 저도 그분들 덕분에 한글도 배울 수 있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제 방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고아 출신에 거리를 떠돌던 나에겐 더 바랄 게 없는 삶이었는데 공장을 다니며 여유가 생기다 보니 내 짝도 만났죠. 지금 내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두 사람 결혼을 올릴 때 도움을 주신 게 또 태슬이 부모님이셨습니다. 거기다 우리 자식들 아플 때도 두 분이 신경을 써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고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였지만 다른 사람들과 벽을 세우지 않는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사실상 이웃 또는 가까운 지인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생이던 태솔이와도 가깝게 지냈죠. 나뿐만이 아니었어요. 공장을 다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장님 사모님께 그런 도움받고 지냈고 가까운 관계였죠. 그러다 우리도 우리 일을 해볼 생각이 나서 떠나기 어려웠지만 두 분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서 한 1년 동안은 자주 내려가 뵈었는데 우리도 자리가 잡히다 보니 영 시간이 나질 않더라고요. 일감이 많아서 그렇게 몇 년을 못 찾아가 뵙다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님께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 봤는데 웬 놈에게 병고를 당하셨다는 걸 듣게 되었죠. 그때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나 살기 바쁘다고 연락 한번 못 드리고 찾아가 뵐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죠. 태술이 혼자 남겨줬다는 말에 두 분께 받은 은혜를 태술이에게 갚아야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수소문을 하며 찾게 되었습니다. 찾기도 쉽지 않았는데 찾고 나서도 황당한 이유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때 태술이 고모분이셨던 것 같은데 우리 보고 태술이 근처에도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이죠. 저희 사정을 말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태술이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아예 이사를 가버린 거죠. 그날 이후 태술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태술이 고모를 찾긴 했지만 태술이가 유학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죠.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고 싶어서 한인에 연락을 하며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딴 곳에서 찾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태술이 상황을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거뒀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태술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었을 테니. 정아씨, 나랑 내 안사람이 태술이 회복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태술이가 너무 놀랄 수 있으니 정아씨가 오늘 알게 된 이야기를 잘 좀 전달해줘요. 그런 다음 내가 태술이를 만나러 갈 테니 내 이름을 말하면 태술이도 기억을 할 겁니다. 혹시 기억을 못한다면 내 딸 주희 이름을 대면 기억할 거예요. 태술이가 주희를 많이 예뻐했거든요. 사장님께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어리 빠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나 싶었거든요. 마치 주고받듯이 서로에게 은인이 되는 이러한 인연이 몇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과 인연이 있으시고 남편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계신 사장님, 사모님이라면 남편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들떴던 저는 곧장 남편을 찾아가 방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죠. 남편도 저와 표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어온 일이 믿기지 않다는 표정을 지은 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사장님 성함과 따님분의 이름을 말하니 남편은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을 했죠. 남편을 만나고 난 뒤 처음으로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만나겠다는 말은요. 남편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께 연락을 드린 뒤 저희가 직접 찾아가 뵙기로 했죠. 그렇게 20여 년이 넘어 남편과 사장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장님을 뵙자마자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역시 남편을 친자식처럼 안아주시며 반겨주셨죠. 태술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늦게 찾았구나. 이 이야기는 정아씨에게 다 들었어. 우리가 널 더 적극적으로 잡고 도우려 했어야 했는데 내가 사장님과 사모님을 뵐 면목이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아닙니다, 아저씨. 제가 운이 안 좋았고 방황한 건데요, 뭘. 그동안 저를 그렇게 찾아주셨다고 하니 제가 감사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아요. 전 아저씨 아주머니가 절 만나려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후 남편은 자신을 반겨주는 사모님과 나중에 남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따님 조이씨를 만나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 저도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장님네와 저희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부터 남편이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사장님 댁에서 사모님이 봐주시게 되었고요. 저희가 너무 감사해야 하는 일인데 두 분은 한사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께서 저희 시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도움이며 말이죠. 이후 사장님 내외께서는 저희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또 과거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을 부르시고 남편과 일일이 다 만나게 해주셨죠.
그런 과정이 남편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모두 남편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크고 작은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부모님께 받은 도움에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함을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시려는 그분들의 마음이 당시 남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선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자신 주위에 언제든 발벗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금씩 사회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죠. 벌써 그렇게 된 지도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지금 남편을 보면 어두운 과거를 가졌고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회와 떨어져서 지냈다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밝고 웃음 많은 넉넉한 사람으로만 보이죠. 그런 변화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의 선순환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베푼 선행이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외 도움을 받으신 분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선행을 다시 그분들께서 각자 베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별거 아닌 행동이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고 그 일로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살겠다는 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니까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그래서 이 세상의 선순환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게 하려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작은 행동으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